계엄을 온몸으로 막았던 시민 영웅 한 분의 목소리 들어봤고요. 이어서 국회에서 계엄을 막아낸 분들, 계엄의 밤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모였던 분들, 여야 정치인들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만날 분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인데요. 김 의원은 지난해 여름 갑자기 국방장관이 교체되던 때에 계엄이란 말을 처음으로 꺼낸 분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김 최고위원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1년 전 그때로 돌아가기 전에 오늘 아침의 이슈부터 좀 짚고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을까요?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죠. 우리 국민들께서 이걸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단히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법개혁이 더 필요하다라는 걸 사법부가 스스로 이렇게 입증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고 내란 전담 영장 판사도 필요하다라는 어. 거를 스스로 이렇게 사법부 자체가 이렇게 어허. 인정하게 만드는 꼴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빨리 내란 전담 재판부도 만들고 내란 전담 영장 판사 제도로 만들고 사법 개혁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마 국민의 명령으로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영장이 기각이 된 것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당시 우왕좌왕하면서 표결이 어렵게 되는 상황으로 만든 건 맞지만 그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말 표결을 방해하고자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우왕좌왕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좀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전혀 보지 않습니다. 음. 그땐 국민들은 TV를 보면서 이건 잘못됐다고 국회로 목숨 걸고 와주신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여당의 원내대표가 네. 그걸 판단을 우왕좌왕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거기는 어쨌거나 그때 비상계엄 해제가 조금이라도 더 늦어졌으면은 아마 비상계엄은 성공했을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국가가 어떻게 되고 국민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은 진짜로 예전 같으면은 윤석열 일당이 나라를 장기 집권을 위해서 훔친 사건, 역적의 몰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평소에 하는 재판과 다르게 엄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아직도 엊그제 벌어진 일처럼 참 생생합니다.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오늘을 맞는 감회가 어떠십니까? 아유, 지금 많이 무겁죠. 너무나 1년 동안 급박하게 돌아갔지 않습니까? 예. 12.3 내란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윤석열 일당은 나라를 훔쳐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 옛날 같으면 역적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내란으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너무 무겁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이 이로써 정권을 잃고 또 이재명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 김병주 네. 최고위원의 감회가 더 새로울 것 같은 이유는 뭐냐면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갑자기 국방장관이 교체되는 일이 있었어요. 신원식 장관에서 김용현 그 당시 경호처장으로 네. 그날 출연을 하셨어요. 네. 근데 매우 이례적이죠. 매우 이례적이고 희한한 일이지만 그 상황을 보면서 계엄까지 상상한 사람은 뭐 거의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김 최고위원께서는 계엄을 언급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계엄 생각까지 하게 되신 거예요? 네. 계엄을 그때 저는 김용현 장관 경호처장이 장관으로 지명하는 순간에 이제 계엄하겠구나라고 확신이 생겨서 사실 여기 와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떻게 네. 그 교체만 보고 그 생각을 하셨단 말입니까? 징후가 그전에 많았습니다. 첫 번째가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예. 청와대를 이전하는 거. 그것도 징후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렇죠. 그거는 법을 어겨가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니까 본인의 마지막 카드인 계엄도 할 수 있겠구나 이제는 함부로.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반국가 세력을 한 8번을 외쳐요. 행사할 때마다. 공개적인 그러면서 장소에서. 반대하는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의미로 반국가 세력을 얘기하니까
도저히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또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라고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쓸어버리겠다. 대화가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23년 10월경에 여인영 방첩사령관 충암고 출신을 방첩사령관으로 하는 순간에 네. 더 이상한데 하다가 김용년을 임명을 하잖아요. 예, 예. 지명하는 순간에 이제는 계엄 구조가 완성이 됐다. 계엄을 쉽게 발휘하고 계엄했을 때 할 수 있는 구조. 그 구조가 뭔가 하면은 예. 이상민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장관은 2명인데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다 충암파죠. 그리고 그러면은 국무회의는 형식적이고 금방 됩니다. 네. 본인이 정치적으로 불리할 때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서 이 자들은 계엄을 하겠구나 해서 제가 용기를 내서 경고를 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죠. 음모론자다. 아니 예담론자다. 그때만 해도 네. 되게 이상한 인사긴 하지만 네. 계엄이란 걸 네. 이 멀쩡한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거라고 누가 거기까지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음모론이라고 하더라도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것은 예. 필히 예고를 하고 막아야 된다는 절박함으로 계속 주장을 했고요. 예. 사실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저거 공격을 좀 받았어요. 김 의원 너무 나가는 너무 거 나간다. 아니나? 그때가 공교롭게도 최고위원 선출하는 전당대회 기간이었어요. 전당대회장에서도 계엄할 거다. 그럼 김병주가 선봉에서도 맞겠다 했더니 일부 사람들은 최고위원 하려고 너무 나간다고 그렇게까지 할 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것은 막아야 된다고 했고요. 그렇게 12월 3일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날짜가 그쯤 될 거다 이런 것까지는 모르셨던 거잖아요. 네. 12월 3일 밤 10시 30분께 어디서 포고령 선포하는 건 들으셨어요? 저는 집에서 들었죠. 그날 실제 지역 행사가 있어서 저녁에 마치고 집에 복귀했을 때 하고 그 다음 날 준비하는데 우리 아들 녀석이 갑자기 방으로 오더니 비상계엄이라고. 그래서 TV를 보니까 비상계엄이라고 이렇게 방송이 돼서 너무나 황당했죠. 예. 왜냐하면 제가 계엄을 경고했지만은 그렇게 평온한 날에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거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위험하다. 그래서 바로 대표님한테 그걸 보는 순간에 전화를 드렸거든요. 바로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대표님 예. 비상계엄입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께서 그 당시 네. 왜 비상계엄을 했대요? 묻는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대표님 왜 했는지 모릅니다. 이 미친놈들이 비상계엄 한 겁니다. 이유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할 테니까 그런데 지금 위험합니다. 체포조 집에 갈 겁니다. 빨리 집을 이탈하시고 비상계엄 해제해야 되니까 국회로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도 저를 걱정하시더라고요. 김 최고도 위험합니다. 빨리 집을 이탈해서 국회에서 봅시다 하고 그 행동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나서 바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셨던 거예요? 차를 부르면 오래 걸리니까 예. 바로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택시로 이동하면서 위기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상계엄 시 누구보다 제가 잘 알잖아요. 잘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국회의원 전체 단체방하고 예. 지도부 단체방 두 군데 행동 지침을 계속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단톡방하고 네.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단톡방하고 대표 포함되어 있는 거기에 동시에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국회로 다 오라. 그리고 국회의원만 와서는 안 된다. 보좌진도 다 와야 된다. 보좌진도 꼭 다 와야 된다는 거는 왜? 왜냐하면 계엄군이 오면 막으려면은 우리가 의결할 때 막아줘야 되잖아요. 보좌진도 오게 해주세요 하고 지금부터 아마 정족수를 못 채우게 하기 위해서 현행범으로 포고령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전화를 최소로 하고 도청할 거다. 그러니까 텔레그램 전화로 하세요. 도청도 될 거니까 외국에 서버가 있는 텔레그램을 이용하라는 것까지 지시하셨어요? 네, 그것까지 지시를 했죠. 그리고 그때 막 분노하고 당황하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침착하는 팀이 이긴다.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국회 도착하면은 계엄군이 와 있을 테니까 충돌하지 말고 올라와라. 충돌하면은 포고령 위반, 집행 업무 방지로 잡힐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충돌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뭐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막 올리고 한편은 군부대에
제가 잘 아는 예, 후배들 예. 매치한테 전화를 해서 상황을 파악해야 그 되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래서 군 했더니 후배들이. 놀랍게도 사실이었고 지금 김용련과 합참의장이 합창지휘통제실에서 지휘하고 있다. 그다음에 거기 하상으로 군단장들을 등장시켜 놓고 있다. 아. 그래서 그런 지시가 곧 내려오고 있다라는 게 첫 그거였고 예. 조금 있다 또 이렇게 막 하면 또 파악을 했더니 예. 실제 특전사 부대들이 예. 여의도로 헬기를 타고 온다고 한다. 까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끔찍한 겁니다. 왜냐하면 특전사의 전투력을 아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 도착을 했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계엄이 뭔지를 잘 아는 사성 장군 출신이시니까 사실은 누구보다 더 겁이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그럼요. 그렇죠? 특전사가 투입된다는 걸 예. 알았을 때는 진짜 두려웠어요. 그게 어떤 왜냐하면 의미인 거예요? 특전사가 투입된다는. 특전사의 전투력은 세계 최강입니다. 이런 데 들어오면은 일단 국회 투입되면 10분 내에 제대로 작전한다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총을 안 들었고 거기는 정예병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대테러나 이런 훈련에 전문적으로 훈련된 부대니까 들어오면은 10분 내에 상황이 끝나겠다. 그 전에 막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비상계엄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절박한 거죠. 특전사가 제대로 그날 맘 잡고 작정하고 제압했다면 10분이면 끝났어요? 그렇죠. 10분이면 끝나죠, 사실은. 그 작전은. 마음 먹고. 예를 들어서 마음 먹고 했다면은 예. 도착과 동시에 예. 전기 끊어버리고 예. 그다음 본청으로 뛰어들어서 예. 체류탄 한 세네 방만 체류탄을 본회의장에 하면은 끔찍합니다. 남아 있을 사람 없잖아요. 자, 그렇게 본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계엄 해제 표결까지 됐는데 그날을 쭉 복귀하면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을 하나 꼽아보라 부탁을 드리면 어떤 장면 꼽으시겠어요? 비상계엄 해제가 되는 순간이 순간. 가장 인상적이고 감격적이었죠. 일단 휴했죠. 그때. 왜냐하면은 어려운 고비를 해서 그렇지만 그것을 윤석열이가 과연 받아줄까가 의문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3분 후에 특전사가 그 철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안심은 조금 했죠. 그렇죠. 철수했지만은 다시 그래서 우리 지휘부가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지도부가 모였어요. 예. 2차로 다시 온다. 올 거다. 네, 맞아요. 3차 다시 온다라는 그랬었어요. 토의가 됐고 네. 이걸 어떻게 규명할 거냐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논의를 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봤을 때 내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너무 잘하니까 조언을 드렸고 내란으로 규명을 하고 국민께 이제 나가서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2차, 3차 비상계엄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로 그다음 또 새로운 전투가 시작이 되잖아요. 예. 네, 그런데 그때는 처음보다 낫죠. 이미 국민들께서 많이 여의도로 와주셨고 네. 보좌진들도 다 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죠. 그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표결 해제 표결 끝나고 밖에 나가서 시민들 보면서는 울컥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네. 그 시민들이 너무 감사했죠.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인데 그분들은 목숨 걸고 오셨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줬고 저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이 2차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내란을 제압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했죠. 그 계엄 이후에 이제 수사 과정들, 재판 과정들 쭉 보면서 이제 새롭게 맞춰지는 퍼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보니 정말 아찔했다. 이거 큰일 날 뻔했다는 그런 순간 같은 게. 그건 이제 계엄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날 뻔했다는 게 가장 큰 아찔하죠. 지금 보니까 진짜 전쟁까지 유발하려고 했구나. 여인영의 메모에 보면은 예. 미니멈 안보 위기 그건 국지전이고요. 노아의 홍수가 나오잖아요. 그건 전면전까지 최악의 경우는 상정해서 했다는 거거든요. 노아의 홍수가 전면전을 의미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는 뭡니까? 온 천지가 물로 잠기잖아요. 예. 그것은 전면전을 의미하는 거죠. 군에서는 그렇게 군에서는 통상 불바다라고 많이 하는데 불바다로 하면은 표현이 될 좀 어색하니까 아마 예. 반대로 은유적으로
맥시멈 노아의 홍수라는 게 나오거든요. 예. 김병주 최고위원 보시기에는 이건 분명히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던 게 확실하다 보세요? 확실하죠. 사실은 무인기를 평양상공 그것도 15호 간저 김정은이가 머문다는 숙소 위에다가 예. 김정은 일가를 욕하는 삐라를 뿌렸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평소 같으면 바로 군사적인 도발로 대응을 하는 거죠. 만약 그거 안 했다면 군부가 처형당했을 거예요. 그건 왜 안 했을까요, 북한에서? 그때 이제 국제 관계가 우리를 도와줬다고 봐요. 북한은 그때 러시아에 파병하는 중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두 개 전쟁터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력이 없었다. 네. 그러니까 그때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수사적으로만 계속 이 엄포를 놨던 거죠. 다행히 군사 도발을 안 했으니 전쟁으로 안 갔지. 군사 도발이 일어났으면 우리는 그거보다 지금 옳고 좋고하고 10배, 20배 또 응징했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국지전 전쟁으로 했는데 너무나 끔찍합니다. 예, 오늘 계엄이라는 이야기를 지난해 8월 가장 먼저 꺼낸 분입니다. 민주당 김병주 이제 전 최고위원이 되시는 건가요? 네, 전 최고위원. 그러고 보니까 며칠 전에 어제 경기지사 그저께였죠. 출마를 위해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전 최고위원. 오늘은 뭐 지방선거 이야기는 못했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경기지사 출마의 변 또 듣는 인터뷰 마련을 해보도록 하죠. 김병주 최고위원님, 전 최고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